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에 쓴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최종 득표율 8.34%로 대선 레이스를 마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이 10% 이상인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인 15%를 넘으면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이준석 후보의 두 자릿수 득표율 달성 여부가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던 이유입니다. 수십억 원의 선거 비용 때문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으나 결국 단일화 없이 선거를 완주하면서 선거 비용을 떠안게 된 겁니다.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또 저희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2030 남성들의 몰표를 받았지만 전체 득표율은 한 자릿수로 확장성의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천여만 원 범위에서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실패한 거는 어떤 원인이 제일 큽니까? 이준석 대표의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 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이준석 후보의 1인 정당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이념 정당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뭐 내란 세력 그리고 반탄 세력, 뭐 윤석열 정권의 동조한 세력, 막 이런 뭐 프레임에 갇혀져 있었지만 영남이라는 기본적인 지역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40%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네. 따르는 국회의원들도 3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군소정당이었잖아요. 그러한 지역과 조직의 열세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좀 드러낸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요. 네. 후보 자신이 하면 안 돼요. 아, 예. 그 사이드에서 좀 해주고 지원 사기 해주고. 대선 후보는요 예. 비전을 얘기해야 되고 정책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급 이하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했어야 하는데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에서 스피커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TV 토론 때 네거티브를 하다가 네. 그 역풍을 온전하게 맞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회창 후보의 병역 비리에 대해서 본인들 입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 다 다른 뭐 사람들 네네. 아니면 의원들이 네거티브를 했지. 그러니까 그 두 분은요, 뭐 외환위기를 극복을 하겠다, 네. 국민 통합하겠다, 뭐 그 지역 비전을 균형 발전하겠다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거티브의 한계에 빠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참모 기능의 부재. 참모. 예, 그러니까 3차 TV 토론 때 그러한 이슈를 꺼내는 것이 예. 선거에 도움이 되냐, 득표에 도움이 되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걸렀어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좀 부족한 참모 기능의 부재도 이번에 10%를 못 얻는 네. 요인이 되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그냥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버리고 말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결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보님이 이거를 안 된다. 그걸 막아줄 사람이 있어야 예, 되는데. 근데 후보를 설득할 수 있는 네. 선대위 차원의 조금 뭐 경륜이 있거나 아니면 존경받는 약간 인사가 장성철 없는 부분. 소장님 같은 사람이 저는 뭐 아니에요. 저는 있었어야 된다. 저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되는 거를 12월 3일부터 예측했던 아니 사람이기 오늘 때문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오늘 왜 새로운 그러시는 시대. 아. 새로운 시대에 지금 뭐 기쁘지 않습니까? 이저 8월 15일부터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스타일이죠. 예. 그런 못 듣겠네요. 도저히 바꿔주세요. 패널 좀 바꿔주세요. 듣기가 아주 진짜 힘듭니다. 예예. 정도껏 해야지 이분들 진짜. 진짜 좀 위험한 분들이네. 네. 새 시대에 동참하라. 예? 자 그래서 이준석 이준석 의원은 그 선거비 보조는 아예 이제 못 받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못 받게 됐고 네, 10% 이상일 경우에 반액을 보전받고 15% 넘어야 이제 전액을 네. 받는데 이제 그건 받기가 어려워졌고 근데 저희가 그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네. 어쨌든 이제 2030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실제로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이제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성별별로 또 그러니까요. 예, 지지세가 많이 갈립니다. 확연하게 갈리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37.2%인데 네. 여성의 경우에는 10.3%가 나오고요. 네. 30대 남성의 경우 25.8%, 여성의 경우에는 9.3%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건 또 이준석 후보가 좀 극복해야 될 과제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지세가 20, 네, 30대 남성에게만 유독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 후보 같은 네.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이제 네. 보완 설명을 하면은 아까 장성철 소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룹 싱킹, 집단 사고의 위험성을 이번 TV 토론의 그 말실수에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집단 사고의 위험성. 예.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일반인의 상식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위험했다. 20,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특정 타겟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굉장히 여성 얘기도 들어보고 그들의 이 시각도 반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했을 때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개혁신당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일단 사고는 났잖아요. 3차 토론에서 그 네네. 발언이. 그거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 간의 이견이 좀 있었다라는 거. 경론이 벌어졌다. 뭐 경론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니어 그룹은 이거 굉장히 큰 사고다. 소위 말해서 석고대죄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주니어 그룹에서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거. 아.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정면 돌파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아들이 문제지 그거를 갖다 쓴 게 우리가 왜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실제 개혁신당 쪽에서 보는 거는 이 대선 TV 토론 이 3차 발언 이후로 대략 3% 포인트 정도 빠졌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였던 거는 맞거든요. 어쨌든 주목도가 계속 많이 TV 토론에서 주목도가 올라가고 무당층이나 무응답층이 이제 점점 더 결정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네. JTBC 메타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12까지 공식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15까지도 정말 선전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상승세가 꺾였고 그 네. 이후에 대응으로 인해서 대략 3% 빠졌으면은 지금 8.3이잖아요. 2에서 3이 빠졌으면 사실은 이건 두 자릿수 찍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정무적 대응에 대해서 판단에 결국은 사고를 친 것까지 치고 나서도 사실은 이게 수습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할 것이냐 사실은. 그리고 동탄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13밖에 못 얻었어요. 본인 지역구에서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까 전에 그 지역 그 이제 연고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 기반을 이게 8%가 어떤 의미냐면은요. 1987년 대선에서 JP가 얻었던 게 8.1%예요. JP가 얻었던 포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그러면 JP 정도의 중량감과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지역 기반이 없어요. 거기는 어찌 됐든 충청권에서 계속 배출을 했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이거는 전국 득표율이 다 똑같아요. 이러면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없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 그 개혁신당의 큰 위기고. 그러니까 지지세가 전국 골고루 펴져 있는데 좀 얇게 펴져 있어서 네. 차라리 어디 지역이 좀 뭉쳐 있으면 지역 의원들이든 뭐 아니면 뭐 지방선거에서도 뭘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JP가 그냥 20년 했잖아요. 충청권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 그게 우리나라 소선거구제에는 그게 가능한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세대 결합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대포 이론. 네. 그러면은 이준석이 끌어온 거를 가지고 윤석열이 이겼을 때 그때 세대포 이론으로 이준석의 값어치는 있지만은 독자적으로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느냐가 지금 물음표가 켜졌다 이렇게 봐야 이런 될 것 같아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선 같은 데서 뭐 전국적 지지가 좀 나와서 비례대표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기대는 할 수 있으나 어디에서 지역구 의원을 낸다든지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뭐 승리를 한다든지 이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